그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한반도가 아닌 중동의 끝없는 사막 한복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기갑 전술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철갑의 정수, 즉 K2 흑표 전차가 전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꾸며 우리 민족의 저력을 증명한 날이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기록은 워싱턴 펜타곤의 비밀 회의실에서 시작되어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마침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흔히 전차전은 보이지 않는 주먹의 싸움이라고 불립니다. 먼저 보고 먼저 쏘며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생존과 승리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천 대의 전차를 전선에 투입하여 소모전을 벌이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단 소수의 정예 전력이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적의 핵심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술의 패러다임이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입니다.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도 적의 작은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는 정밀한 센서와 어떤 지형에서도 맹수처럼 달려나가는 강력한 엔진,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사선이라 불리는 지능형 탄약 시스템은 K2 흑표를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전투 생명체로 진화시켰습니다. 이야기는 2025년 12월 전 세계의 정보망이 시리아 남부의 한 황량한 사막지대에 집중되면서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그곳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장갑 전력이 비밀리에 집결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배치한 최신형 주력 전차들이 있었고, 이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전략가들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이 내린 유일한 해답은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진 소수 정예 전력을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세계 최고의 전차로 군림하던 미국의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제치고 선택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였습니다. 수치상의 성능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사막 지형에서도 유연하게 작동하는 현수 장치와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한 빠른 발사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입증된 대한민국 승무원들의 숙련도가 이 작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판단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된 긴급 요청은 양국 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례 없는 군사협력이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작전 상황실의 불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켜져 있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갑장교와 부사관들이 선발되어 극비리에 중동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히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닌 세계 기갑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쓸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수적으로 10배가 넘는 적들이 포진한 적진 한가운데로 침투하여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무사히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는 곧 국가적 위신 추락과 외교적 파국을 의미했기에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선발된 승무원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장비에 대한 확신과 오랜 시간 훈련으로 단련된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막으로 향하는 수송기 안에서 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70년 전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갑이 세계 최고임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는 결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샌드스톰 작전은 전 세계 군사사에 기록될 위대한 여정의 서막이었습니다. 숫자의 우위가 무의미해지고 오로지 기술과 용기,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K2 흑표 전차 5대는 사막의 어둠을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기록이 아니라 한 국가가 기술적 불모지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세계 방산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그 뜨거웠던 사막의 기억과 쇠와 불꽃이 맞부딪히며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의 순간들을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2025년 겨울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지대의 정세는 표면적으로는 고요한 사막의 풍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군 주도의 대테러 작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이슬람 국가의 잔당들은 지하 깊숙이 숨어들어 더 이상 가시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층 중동작전지휘부의 암호화된 통신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시리아 남부 국경 지역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고 사진 속 특정 지점들에는 붉은 원으로 표시된 이상 징후들이 가득했습니다. 국방정보국의 중동 담당 분석관들은 최근 수주 동안 포착된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와디 알샴 지역 요르단 국경에서 북쪽으로 약 킬로미터 떨어진 황량한 사막지대에서 평소와 다른 물류 이동이 감지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대형 트레일러들이 밤마다 이 지역을 빈번하게 오가고 있었으며 열상 위성은 지하 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여론 반응을 포착했습니다. 더욱 불길한 징후는 이 지역 인근에 갑자기 등장한 중국 국적의 민간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파견된 것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그들의 이동 경로와 활동 패턴은 명백히 군사작전의 특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베이징과 이 지역 사이를 오가는 암호화된 신호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했고 그 밀도는 무언가 중대한 사건이 임박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이 확보한 현지 정보원의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내부의 협조자가 전해온 정보에 따르면 다마스쿠스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최신 군사 장비를 비밀리에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은폐된 거래였으며 그 장비의 핵심은 중국 북방공업 집단이 개발한 수출용 주력 전차인 VT-4 전차였습니다. VT-4는 중국군의 제-99에 이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최신형 기갑 장비로 밀리미터 활강포를 장착하고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으로 방어력을 극대화한 현대적인 전차였습니다. 이미 파키스탄과 태국 등지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입증받은 바 있는 이 전차가 시리아 사막 한복판에 대량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동의 군사적 균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부 분석관들이 가장 우려한 점은 단순히 전차의 도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수량과 배치 목적이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최소 대 이상의 VT-4 전차가 와디 알샴 인근에 밀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전력 강화를 넘어선 규모였으며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장갑병 교관들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 시리아 승무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전술적 지원이자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깔린 행위였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무기체계가 서방 측 장비와 대결할 때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시험해보고 싶어 했으며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할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만약 이 전차 부대가 전면적인 기동을 시작한다면 요르단 국경은 순식간에 돌파될 것이며 지역 전체가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펜타곤의 전략가들은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중 폭격만으로는 지하 벙커에 은폐된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뒤따랐습니다. 대규모 지상군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 또한 미국 내 반전 여론과 의회의 승인 절차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소수 정예 기갑 전력을 활용한 외과 수술식 타격 작전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적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침투하여 핵심 목표물만을 정밀 타격하고 신속히 철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동의 험준한 사막 지형에서도 자유자재로 기동할 수 있고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이로운 성능의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작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군 기갑사령부는 여러 국가의 전차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은밀 침투와 고온의 사막 환경, 그리고 정밀한 사격 통제 능력이라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분석 끝에 전문가들의 시선은 동북아시아의 한 국가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던 K2 흑표 전차야말로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가를 유일한 열쇠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 중동의 지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비밀 채널이 가동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문서가 아닌 양국 정보기관과 국방부 간의 직통 암호화 회선을 통해 긴박한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대여가 아닌 최정예 승무원과 장비가 결합된 하나의 완성된 전투 단위를 파견해달라는 전무후무한 요청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막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중국제 전차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이 낳은 철갑의 괴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전 세계 정보국들은 숨을 죽이며 그 다음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에 위치한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긴박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의 위기를 관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심장부와도 같은 곳으로 미 합참의장과 기갑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핵심 전략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지상전이 아닌 정밀한 타격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번 작전의 특성상 어떤 전차를 투입할 것인가는 단순히 성능의 문제를 넘어 작전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주력 전차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각 장비의 장단점이 비교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의 자부심인 M1 에이브람스 최신 개량형이 거론되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강력한 장갑과 파괴적인 화력을 보유한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임이 분명했지만 이번 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60톤이 훌쩍 넘는 거대한 무게가 문제였습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의 거친 모래 언덕과 좁은 협곡을 은밀하게 통과해야 하는 이번 임무에서 무거운 차체는 기동성을 제약하고 수송기 투입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에이브람스의 가스터빈 엔진은 가공할 성능을 자랑하지만 연료 소모량이 극심하여 장거리 침투 작전 시 거대한 보급 부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은밀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된 것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이었습니다. 정교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안정적인 방어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중동의 극심한 고온 환경에서의 장기간 운용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의 까다로운 무기 수출 통제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때 비밀 작전에 신속하게 투입하기에는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걸림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갑 전략 분석관 한 명이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일부 장성들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지만 보고서가 넘겨질수록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K2 흑표는 이번 작전이 요구하는 모든 극한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거의 유일한 장비였습니다. 우선 55톤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에 1500마력의 고출력 파워팩을 탑재하여 출력 대비 중량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험준한 사막 지형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K2만의 독보적인 강점인 유기압 현수 장치였습니다. 차체의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전후좌우로 기울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바위가 많고 불규칙한 사막 지형에서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사격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형지물 뒤에 몸을 숨기는 매복, 작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장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의 채택으로 승무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승무원이 적다는 것은 전차 내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의미하며 이는 곧 차체의 높이를 낮추어 적의 조준으로부터 노출될 확률을 줄이는 생존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작전 지역인 와디알샴의 복잡한 지형 지물을 고려할 때 엄폐물 뒤에 숨어 곡사 궤도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K2 전용 지능형 상부 공격 탄약 시스템인 K-STAM-2의 존재는 결정적인 선택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적 전차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능선 너머에서 상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K2가 보여준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의 가혹한 테스트 결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전차의 신뢰성에 강한 확신을 보였습니다. 전략가들은 대한민국 전차 승무원들의 훈련 수준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징병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갑부대의 핵심 인력들은 수년간의 복무를 통해 장비의 모든 기능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베테랑들이었으며 각종 국제사격대회에서 보여준 그들의 정확도는 미군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펜타곤은 대한민국의 K2 흑표를 작전의 주력으로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전략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숫자의 전쟁이 아닌 기술과 정밀함의 전쟁이 될 것이며 K2가 그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미국 펜타곤으로부터 전달된 긴급한 요청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지하 작전 상황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평소라면 수개월이 걸렸을 의사결정 과정이 단 이틀 만에 마무리될 정도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작전의 타당성과 위험성이 치열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르단군에 대한 전술훈련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리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해야 하는 생사를 건 전투 임무였습니다. 최종 승인이 내려진 직후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정예로 손꼽히는 제1기갑여단에
비상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베테랑 중에서도 이번 작전을 이끌 적임자로 지목된 인물은 기갑병과에서만 15년을 복무한 박도환 소령이었습니다. 박도환 소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K2 흑표 전차의 개발 단계부터 시험 평가까지 참여했던 그야말로 흑표에 살아있는 백과사전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부하들을 아우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동시에 겸비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실전과 다름없는 가혹한 훈련을 통해 자신의 팀을 최정상급으로 끌어올린 지휘관이었습니다. 박소령과 함께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나갈 승무원들 역시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각 전차의 눈과 귀가 되어줄 차장에는 김중사가 임무를 맡았고 한치의 오차 없는 기동을 책임질 조종수에는 이 병장 그리고 적의 심장을 꿰뚫을 포수에는 최상병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종 사격대회와 기동훈련에서 매번 최우수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정수임을 스스로 입증해온 인물들이었습니다. 선발된 요원들에게 주어진 준비시간은 단 48시간뿐이었습니다. 임무의 성격상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수적이었기에 이들은 가족들에게조차 행선지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극비훈련에 참가한다는 짧은 인사만을 남긴 채 이들은 대구에 위치한 공군기지로 집결했습니다. 전차들 역시 침투작전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국방색 위장 도색 위에 사막의 지형과 유사한 황토색 위장 도색이 덧칠해졌고 전차의 소속을 알 수 있는 모든 식별 번호판과 부대 마크가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주는 특수도료가 도포되었으며 적의 열상 탐지 장치를 교란하기 위한 방열 덮개가 장착되었습니다. 탄약고에는 최신형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는 철갑탄과 능선 너머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탄약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박도환 소령은 정비창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전차의 사소한 부품 하나까지 직접 점검했습니다. 궤도의 장력 상태부터 사격 통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버전, 그리고 유기압 현수 장치의 유압류 잔량까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조종수의 병장은 사막의 고운 모래가 엔진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기정화 필터를 거듭 확인했고 포수 최상병은 주포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열상 조준경의 0점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보정했습니다. 이들에겐 이번 작전이 단순한 훈련이 아닌 국가의 명운을 건 실전이라는 사실이 묵직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2025년 12월 5일 심야, 대구 공군기지의 활주로는 긴장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송기 2대가 입을 벌린 채 전차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엔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견인 차량이 조심스럽게 K2 흑표 전차들을 화물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작업은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박도환 소령은 승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지도로만 보던 낯선 땅이고 우리가 마주할 적은 수적으로 우리를 압도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곁의 동료와 우리가 탄 이 강철의 괴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송기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엔진이 가동되자 승무원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음을 실감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그들이 도착할 곳은 요르단 북부의 알마프라크 공군 기지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본격적인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갑부대의 자존심을 어깨에 짊어진 채 박도환 소령과 그의 부하들은 어두운 수송기 내부에서 각자의 전차를 어루만지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부대가 되어 역사의 이면으로 사라질 준비를 마쳤지만 그들이 남길 궤적은 그 어떤 공식 기록보다 선명하게 전 세계 군사사에 각인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구 공군기지를 이륙한 2대의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는 거대한 날개 아래로 한반도의 야경을 뒤로 한 채 서쪽을 향해 끝없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송기 화물칸의 육중한 철제 벽, 너머로는 4개의 강력한 제트 엔진이 뿜어내는 낮은 진음이 끊임없이 들려왔고 그 정적과 소음이 공존하는 기묘한 공간 안에서 5대의 K2 흑표 전차는 거대한 쇠사슬에 묶여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도환 소령은 조종실 바로 아래 위치한 간이 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통해 작전 지역의 최신 기상 정보와 지형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좁은 화물칸 안은 등유 냄새와 유압류 향기가 뒤섞인 특유의 공기가 감돌았으며 승무원들은 전차 옆 좁은 틈새에 자리를 잡고 다가올 작전을 대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거나 얕은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중동까지 이어지는 13시간의 비행은 육체적인 피로보다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갑부대가 이토록 먼 거리를 날아 실전에 투입되는 것은 건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들이 실을 수송기에 실린 전차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국가의 자부심과 승무원들의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박소령은 잠시 눈을 감고 용산 상황실에서 들었던 합참의장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남지 않겠지만 그대들이 흘린 땀과 용기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될 것이라는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수송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고도를 유지하는 동안 승무원들은 각자 자신의 전차를 어루만지며 무언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포수 최상병은 주포 폐쇄기 근처에 매끄러운 금속 표면을 닦아내며 사격 통제 장치가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오차없이 작동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자정이 넘은 시각, 마침내 수송기는 요르단 북부의 알마프라크 공군 기지에 조심스럽게 바퀴를 내렸습니다. 이곳은 미군이 대테러 작전을 위해 사용하는 전진기지 중 하나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활주로 주변에는 적외선 조명만이 희미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수송기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것은 낮 동안 머금었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사막의 건조한 바람이었습니다. 박소령은 가장 먼저 기체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미 특수전 사령부 소속의 연락관들과 요르단군 고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환영의 인사조차 생략된 채 전차 하역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견인 차량들이 신속하게 전차들을 화물칸 밖으로 끌어냈고, 55톤의 강철 괴수들이 요르단의 단단한 지면 위로 내려앉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기지 외곽의 임시 위장 경납고로 이동한 K2 흑표 전차들은 즉시 실전 배치 수준의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기술진과 한국에서 파견된 정비 요원들이 한 팀이 되어 전차 표면에 쌓인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고 통신 시스템을 미군 위성망과 동기화했습니다. 박소령은 경납고 안쪽에 마련된 간이 브리핑실로 향했습니다. 대형 디지털 지도 위에는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침투 경로와 파란색 원으로 그려진 목표 지점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미 특수전 연락관은 레이저 포인터로 와디알샴 북쪽의 험준한 지형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적전차 부대는 능선 뒤편에 교묘하게 매복해 있으며 상공에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연막과 위장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작전명 샌드스톰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유되는 동안 승무원들은 각자 전차에 탑재될 탄약과 연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요르단 국경에서 목표 지점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킬로미터에 불과했지만 적의 감시와 험난한 지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했습니다. 이는 야간 침투 작전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특히 사막의 밤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안개가 지면 가까이 깔리는 경우가 많아 조종수의 시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조종수 이 병장은 야간 투시경의 해상도를 최대로 높이고 전차 전면에 장착된 전방 감시 적외선 장치의 작동 상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소령은 브리핑을 마치고 경납고로 돌아와 승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전 지역의 지형 지물이 상세히 기록된 종이 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디지털 장비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승무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이 아니라 사막의 유령이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전은 반드시 암호화된 신호만을 사용하며 비상 상황이 아니면 무선 침묵을 원칙으로 한다는 명령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적과 조우했을 때의 교전 수칙과 예상치 못한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을 때의 파괴 절차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이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포로 압송이나 장비 유출을 막기 위한 부인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기지 주변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미군의 공격 헬기들이 지원 비행을 위해 엔진을 예열하기 시작했고, 멀리 사막 너머에서는 불길한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소령은 자신의 지휘전차 해치 위에 올라타 멀리 북쪽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곧 이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할 전장이었습니다. 샌드스톰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직 발사되지 않았지만 승무원들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정수를 보여주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들은 사막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지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K2 흑표전차 5대의 디젤 엔진이 동시에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고동소리였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기지의 육중한 정문이 열리자 5대의 K2 흑표전차는 일제히 사막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엔진은 낮은 저음의 울림을 토해냈지만 특수 소음기 덕분에 그 소리는 수십 미터만 벗어나도 바람 소리에 묻힐 정도로 정숙했습니다. 전조등은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승무원들은 오로지 전차 전면에 장착된 열상 카메라와 야간 투시 장비가 전달하는 녹색과 회색의 파노라마에 의지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종수, 이 병장은 잠망경을 통해 들어오는 영상을 주시하며 조종간을 섬세하게 조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지형의 굴곡과 바위들이 선명한 명암차를 그리며 나타났습니다. 요르단 국경을 넘어서자마자 마주한 지형은 고운 모래가 아닌 현무암과 거친 자갈이 뒤섞인 암석 사막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진입조차 불가능한 험지였고 일반적인 전차들에게도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상당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K2 흑표의 진가인 유기압 현수장치가 마법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바퀴에 독립적으로 연결된 유압 시스템은 지면의 요철에 맞춰 실시간으로 압력을 조절하며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충격 흡수를 넘어 전차의 자세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험준한 경사면을 내려갈 때는 차체 앞부분을 낮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는 뒷부분을 높여 최적의 기동각을 확보했습니다. 박도환 소령은 지휘 전차 안에서 전술 컴퓨터 화면을 통해 나머지 4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차 간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음성 교신 없이도 각 전차의 연료 상태와 탄약 잔량 그리고 이동 경로를 하나의 디지털 지도로 통합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무전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 은밀 침유 작전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전차 내부는 외부의 차가운 사막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공조 시스템 덕분에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긴장감은 외부의 기온보다 훨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엔진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각자의 임무에 몰입했습니다. 전차장 김중사는 포탑 상부의 독립열상 조준경을 360도 회전시키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정적 속에는 언제 어디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열상 화면 속에는 낮 동안 열을 머금었던 바위들이 어두운 파란색으로 식어가고 있었고 간혹 사막 여우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노란색 점으로 나타나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포수 최상병은 주포 조준경 뒤에서 손가락을 발사 버튼 근처에 둔 채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대기 상태였고 사격 통제 컴퓨터는 전차의 기울기와 풍향 그리고 기압 데이터를 초당 수천 번 계산하며 탄도를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침투 경로 중 가장 위험한 구간은 고대 수로의 흔적이 남아있는 협곡지대였습니다. 폭이 좁고 양옆이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복 공격에 극히 취약한 장소였습니다. 박도환 소령은 대열을 일렬로 길게 늘어뜨리고 간격을 200m까지 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차들은 바위를 밟을 때 발생하는 둔탁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했습니다. 이때 K2 흑표의 또 다른 강점인 능동 현수 장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노면의 진동을 감지해 궤도의 장력을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바퀴와 궤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속성 마찰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것입니다. 덕분에 5대의 거구는 마치 거대한 고양이가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듯 소리 없이 협곡을 통과했습니다. 작전 개시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들은 첫 번째 중간 목표 지점인 폐허가 된 베두인 부락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내전의 상처로 버려진 지 오래된 마을이었지만 무너진 돌담과 진흙 벽들은 전차들을 숨기기에 완벽한 은폐처를 제공했습니다. 박도환 소령은 각 전차의 은폐 위치를 지정하고 위장망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상공을 통과할지도 모르는 적의 정찰 위성과 드론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교대로 경계를 서며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 40도까지 치솟는 사막에서 낮 동안 전차를 이동시키는 것은 발견될 위험뿐만 아니라 엔진에도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박도환 소령은 격파된 트럭의 잔해 뒤에 몸을 숨기고 위성통신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알마프라크 기지와 연결된 암호화된 통신망으로 현재 위치와 전차들의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돌아온 답신에는 예상보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군 정찰 드론이 수집한 최신 첩보에 따르면 최종 목표 지점인 지하 벙커 주변에 적의 기갑 전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단순히 전차 몇 대가 아니라 잘 훈련된 대규모 부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은 승무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도환 소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상황을 간략히 전달한 뒤 탄약 상태를 재점검하고 사격 시스템의 영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완전한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갈 길은 없었으며 오로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뚫고 전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사막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고개를 들며 폐허가 된 마을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외벽의 특수 도료는 변하는 햇빛의 각도에 맞춰 그림자를 산란시키며 이들을 배경 속에 녹여냈습니다. 박도환 소령은 전차 내부의 승무원들을 향해 무전으로 짧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탄 이 전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 그 자체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사막의 모래가 아니라 적들의 파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요한 폐허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동을 준비하는 5대의 K2 흑표는 이제 막 깨어난 맹수처럼 살기를 머금은 채 최종 목적지를 향한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베두인 마을에서 보낸 하루는 승무원들에게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차 내부의 공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 외부를 달구는 사막의 열기는 장갑판을 통해 은은한 진동처럼 전해졌습니다. 박도환 소령은 지휘전차의 좁은 공간 안에서 미군 정찰 자산이 보내오는 실시간 첩보를 분석하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당초 정보부에서 파악했던 적의 규모는 개소대 분량의 전차였으나 최신 위성 데이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전송한 영상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인 와디알시암 지하 벙커 주변 능선을 따라 교묘하게 매복한 전차는 최소 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차 한 대가 적군 6대를 상대해야 하는 사실상 자살 행위에 가까운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적들의 배치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주요 접근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대에 차체를 숨기고 포탄만 내놓은 헐다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격해오는 아군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타격할 수 있는 최적의 매복 진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보유한 중국제 VT-4 전차들은 사막 환경에서의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승무원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파견된 기술 고문들이 실시간으로 사격 통제 시스템을 보정하고 있다는 첩보까지 입수되었습니다. 박소령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작전을 중단하고 후퇴하는 것이 군사교범상으로는 타당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난다면 지하 벙커에서 진행 중인 대량 살상 무기 제조와 테러 모의를 막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소령은 각 전차장들을 비밀 통신망으로 소집하여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으로 보이는 전차장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후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박소령은 지형도를 가리키며 자신의 판단을 전달했습니다. 적은 우리가 정면으로 접근할 것이라 예상하고 주요 도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지도상에서 기동 불가능으로 분류된 서쪽 암석지대를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곳은 경사가 영상도에 가깝고 거대한 암석들이 깔려 있어 일반적인 전차라면 궤도가 이탈하거나 엔진이 과열될 위험이 큰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은 K2 흑표에 유기압 현수 장치와 강력한 파워팩이 있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로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변화는 단순히 경로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적의 측면을 기습하여 그들의 지휘체계를 단번에 마비시키고 수적 우위를 무력화하겠다는 대담한 승부수였습니다. 전차장 김중사는 박소령의 계획을 듣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그 경로는 조종수들에게 극한의 숙련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라고 의견을 냈고 이에 박소령은 우리 조종수들은 세계 최고의 훈련량을 자랑한다며 그들을 믿고 나아가자고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승무원들은 다시 한번 각자의 전차를 점검했습니다. 최상병은 사격 통제 컴퓨터에 입력된 탄도 데이터를 수정하며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 근접전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탄약수 정일병은 자동 장전 장치의 회전 급탄기에 철갑탄과 지능형 탄약을 교차로 배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응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완전히 저물고 사막에 다시 한번 차가운 어둠이 내리자 5대의 흑표는 폐허를 뒤로하고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은밀함뿐만 아니라 속도전이 중요했습니다. 박소령은 선두 전차에서 직접 경로를 개척하며 가파른 암석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장은 조종관을 움켜쥐고 엔진의 회전수를 조절하며 암석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갔습니다. 전차가 심하게 기울어질 때마다 유기압 현수장치가 기이한 기계음을 내며 차체를 지탱했고 엔진은 1500마력의 가공할 힘을 토해내며 55톤의 거구를 밀어 올렸습니다. 차체 내부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소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해졌지만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측면이 뚫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와 열상 장비를 전방 도로에만 집중한 채 승리에 도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박소령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적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공격 지점까지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약 킬로미터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적들의 전초기지와 감시 초소가 배치되어 있어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박소령은 무전 침묵을 지키며 수신호와 데이터링크 신호만으로 전차들을 유도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전차 내부의 기계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한 긴박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춰선 5대의 전차는 이제 최종 공격 대형인 하객진으로 전환했습니다. 박소령은 각 전차의 표적 할당을 완료했습니다.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적 전차들의 위치는 각 전차의 포수 조준경에 자동으로 마킹되었습니다.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5대의 주포가 동시에 불을 뿜어 적의 심장을 도려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박소령은 마지막으로 부하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무전기의 발신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짧게 울린 2번의 비프음은 공격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정적이 감돌던 사막의 밤은 이제 곧 대한민국 기갑전력에 가공할 포효로 뒤덮일 운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는 끝났음을, 그리고 오직 준비된 자만이 전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최후의 질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5마리의 검은 표범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근육을 한껏 응축시켰고, 그들의 눈인 열상 조준경은 적들의 뜨거운 엔진 열기를 단 한 점의 오차도 없이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해치를 굳게 닫고 페리스코프 너머의 전장을 주시하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제 보여줄 시간이다라고 말입니다. 새벽 4시의 사막은 가장 짙은 어둠과 차가운 공기가 지배하는 시간이지만 그 정막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대의 K2 흑표 전차가 마지막 능선 마루에 도달하는 순간 지휘전차 내부의 레이저 경보 수신기가 날카롭고 긴박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거리 측정 레이저가 차체를 훑고 지나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소령 박도환은 본능적으로 무전기를 움켜쥐고 전 전차 비상적 접촉이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명령이 끝나기도 전에 지평선 너머에서 수십 발의 섬광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능선 반대편에 매복해 있던 중국제 VT4 전차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한 것이었습니다.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사막의 어둠을 붉게 물들였고 엄청난 충격파와 함께 모래먼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초속 1700m의 가공할 속도로 날아온 125mm 철갑탄들이 K2 흑표의 전면 장갑을 강타했습니다. 전차 내부의 승무원들은 마치 거대한 해머로 차체를 때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몸이 앞으로 쏠리는 강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의 포탄은 흑표의 장갑을 뚫지 못하고 비산하며 튕겨나갔습니다. K2의 전면 장갑은 특수 세라믹과 고강도 강판이 층층이 쌓인 3세대 복합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는 폭발 반응 장갑 블록들이 촘촘히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적의 탄자가 반응 장갑에 닿는 순간 장갑 내부의 화약이 폭발하며 탄자의 에너지를 상쇄시켰고 살아남은 운동 에너지는 본체 장갑의 견고한 벽에 막혀 소멸되었습니다. 중사 김중사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며 전면 장갑 손상되었으나 관통 없음, 전 시스템 정상이라고 외쳤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일제 사격에 흑표들이 그대로 파괴될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기 속을 뚫고 5대의 검은 괴수가 멀쩡히 전진해 나오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더욱 위협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보병들이 매복해 있던 측면 바위 틈에서 러시아제의 RPG-29 계열의 대전차 미사일 3발이 긴 꼬리를 그리며 날아왔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이중 탄두를 장착하여 반응 장갑조차 무력화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K2 흑표의 진가인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포탑 측면에 장착된 고정밀 레이더가 접근하는 미사일을 밀리초 단위로 포착했고 사격 통제 컴퓨터는 즉각 요격 궤적을 계산했습니다. 전발 억제 장치가 해제됨과 동시에 포탑 상부의 대응탄 발사기에서 작은 산탄식 탄약이 사출되었습니다. 대응탄은 전차로부터 약 10m 떨어진 상공에서 폭발하며 수천 개의 텅스텐 파편을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날아오던 미사일들은 이 파편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고 유도장치와 탄두가 순식간에 파괴되며 공중에서 거대한 화염구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전차 표면에 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갑 전술에서 보기 드문 완벽한 방어의 실현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능동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낸 화염의 잔상을 보며 자신들이 타고 있는 전차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령 박도환은 적들이 차탄을 장전하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전 전차 즉시 반격 산계 대형으로 전진하며 사격하라, 목표는 능선 위적 전차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공수교대의 시간이었습니다. 포수 최상병은 주 조준경 속에 비친 적 전차의 형상을 응시했습니다. 열상 화면 속의 VT4는 엔진에서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선명한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상병은 조이스틱을 섬세하게 조작하여 십자선을 적 전차의 포탑링 부위에 고정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거리 1km, 900m를 가리켰고 사격 통제 컴퓨터는 전차의 기동 속도와 바람의 영향을 계산해 조준점을 보정했습니다. 최상병이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120mm 활강포가 화염과 함께 포효했습니다. 포신이 뒤로 강하게 밀려났다가 복좌 장치에 의해 제자리로 돌아왔고 유기압 현수 장치는 발사 반동을 흡수하며 차체를 안정시켰습니다. KF-2 철갑탄의 날개 안정 분리, 철갑자가 포구를 떠나 초속 1700m 이상의 속도로 공간을 갈랐습니다. 불과 1초 남짓한 시간 뒤 적 전차의 포탑 전면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텅스텐 합금 관통자는 중국제 전차의 복합 장갑을 종이처럼 찢고 들어가 내부의 탄약고를 직격했습니다. 거대한 연쇄 폭발이 일어나며 적 전차의 포탑이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뒤집힌 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적 전차의 완전한 격파였습니다. 나머지 4대의 흑표 역시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는 쉬지 않고 다음 탄약을 약실로 밀어넣었고 발사 간격은 6초를 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밤은 이제 흑표들이 뿜어내는 포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매복 진지가 노출되자 뒤늦게 연막탄을 터뜨리며 위치를 옮기려 했지만 흑표의 고성능 열상 장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짙은 연기 너머로 도망치려던 두 번째와 세 번째 적전차가 차례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적의 지휘관은 수적 우위를 믿고 정면 대결을 시도했지만 흑표의 방어력과 정확한 사격 능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령 박도환은 지휘 전차의 해치 안에서 전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파악했습니다. 적의 첫 번째 저지선이 무너졌음을 확인한 그는 대열을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변경하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적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적의 예비대가 위치한 곳까지 단번에 돌파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흑표의 엔진은 더욱 거칠게 포효했고 궤도는 자갈과 모래를 지식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상 최강의 전차라는 수식어가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흑표는 실전에서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능선 위에는 불타는 적 전차들의 잔해가 횃불처럼 타오르며 사막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화약 냄새와 타는 금속의 냄새로 가득 찼고 멀리서 들려오는 적들의 비명 섞인 무전은 그들의 패배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소령 박도환은 부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무전을 보냈습니다. 모두 잘해주고 있다. 전차의 시스템을 믿고 끝까지 집중하라. 이제 전과는 우리가 결정한다. 라고 말하며 그는 다음 목표를 향해 조준경을 돌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전투는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첫 페이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첫 번째 매복 저지선이 불타는 강철잔해로 변해가자 전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이는 듯 했지만 이는 더 큰 폭풍을 앞둔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소령 박도환은 적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주도권을 확실히 움켜쥐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휘전차의 조종수 이병장에게 최대 속도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5대의 K2 흑표는 1500마력의 엔진음을 사막 전체에 울리며 맹수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정수이자 전 세계가 경탄에 맞지 않는 헌터킬러 시스템의 진정한 위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장 박소령은 포탑 상부에서 독립적으로 회전하는 파노라마 조준경을 통해 다음 목표를 탐색하고 포수 최상병은 전방의 적을 격파하는 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했습니다. 박소령이 새로운 적 전차를 포착하여 버튼을 누르면 포탑은 자동으로 그 방향을 향해 순식간에 회전했고 포수는 즉시 조준을 인계받아 격발하는 유기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사막의 거친 지형을 시속 70km에 육박하는 고속으로 질주하면서도 K2 흑표의 주포는 마치 마법이라도 걸린 듯 목표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정밀 자이로스코프와 유압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사격 안정화 장치 덕분이었습니다. 전차가 바위를 타고 넘으며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와중에도 포신은 공간상에 고정된 것처럼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최상병은 조준경 속에서 춤추듯 움직이는 지형지물 사이로
고정된 적의 형상을 응시하며 연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6초마다 반복되는 포성은 사막의 공기를 찢어발겼고 그때마다 지평선 너머에서는 적 전차의 폭발을 알리는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격이 아니라 정밀한 기계와 숙련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예술적인 파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당황한 적 지휘관은 남은 25대의 전차를 부채꼴 모양으로 펼치며 하객진을 형성해 흑표 부대를 포위하려 시도했습니다. 수적 우위를 이용해 사방에서 집중 포화를 퍼부어 압도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은 적의 의도를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그는 대열을 좌측으로 급격히 틀어 적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우익을 타격하는 우회기동을 지시했습니다. 흑표들의 궤도는 사막의 모래를 분수처럼 뿜어내며 급선회했고 적들이 포구를 돌리기도 전에 이미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동간 사격의 정확도는 적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속 5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도 2km 밖의 이동 표적을 100%에 가까운 확률로 명중시키는 모습은 현장에 있던 중국제 전차 승무원들에게 공포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6번째와 7번째 적 전차가 흑표의 철갑탄에 직격당해 포탑이 분리되었습니다. 8번째 전차는 궤도를 막고 제자리에서 회전하다가 이어지는 차탄의 차체가 완전히 관통되었습니다. 적들은 필사적으로 반격하며 수십 발의 포탄을 쏟아냈지만 고속으로 지그재그 기동을 수행하는 흑표를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적포탄은 흑표가 지나간 자리에 먼지 구름만을 일으키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설령 운 좋게 명중하더라도 K2의 견고한 전면 장갑과 측면의 슬랫아머에 가로막혀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장에는 오직 대한민국 전차들이 내뿜는 승리의 함성만이 가득했고 적들의 무전망은 비명과 당혹감 섞인 명령들로 가득 차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세 번째 흑표 전차의 측면 장갑에 적의 철갑탄 한 발이 비스듬히 명중하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탄자가 측면 반응 장갑 블록 3개를 연쇄적으로 폭발시키며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설계된 본체 복합 장갑은 끝내 관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차장 김중사는 즉각 피해 상황을 보고하며 측면 반응 장갑 일부 소실되었으나 전투 계속 가능이라고 외쳤습니다. 박소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더욱 냉철하게 대열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전차를 대열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다른 전차들이 측면을 엄호하도록 유도하며 끊임없는 기동을 유지했습니다. 정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는 실전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적 전차들은 이제 자신들이 상대하는 존재가 단순한 기계가 아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적으로 4배가 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았습니다. 전장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불타는 전차에서 탈출하려는 적 승무원들의 모습이 열상장비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소령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의 포위망이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화력을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흑표의 자동 장전 장치는 기계적인 정확함으로 탄약을 공급했고 포시는 열기로 벌겋게 달아오르면서도 쉼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헌터킬러 시스템에 의해 할당된 표적들은 하나씩 목록에서 지워져 나갔고 사막의 능선은 이제 중국제 전차들의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지휘전차의 페리스코프를 통해 불타오르는 전장을 바라보며 승기를 잡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보여줄 것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엄폐물 뒤로 숨어들어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전기를 잡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직접 조준하여 쏘는 방식을 넘어 하늘에서 적의 머리를 타격하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선보일 차례였습니다. 전차 내부의 승무원들은 새로운 탄약을 장전하며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전이 기갑전술의 정석을 보여주었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전차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혁명적인 장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검은 표범들은 이제 더욱 잔혹하고 정밀한 사냥을 위해 발톱을 고쳐 세우고 있었습니다. 적 전차 부대는 이제 수적 우위를 상실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살아남은 15대가량의 중국제 전차들은 더 이상 정면 대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능선 너머와 깊은 와디의 그늘 속으로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안전한 대피처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전차의 전면 장갑을 두껍게 설계하고 능선을 방패 삼아 숨는 것은 수십 년간 기갑 전술의 정석으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갑 부대의 사전에 숨어있는 적을 놓치는 법은 없었습니다. 소령 박도환은 냉철하게 전황을 분석하며 주무장의 탄종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눈에 보이는 적을 쏘는 직사,
화력을 넘어 지형지물 뒤에 숨은 적의 정수리를 타격하는 K-STARM-2 지능형 상부 공격 탄약을 사용할 차례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탄약수 정일병이 자동 장전 장치의 선택 스위치를 조작하자 회전식 급탄기가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돌아갔고, 곧이어 철갑탄과는 확연히 다른 형상의 K-STARM-2 탄약이 약실로 장전되었습니다. 이 탄약은 일반적인 포탄처럼 목표물을 직접 조준하여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숨어있는 예상구역의 상공으로 곡사 궤도를 그리며 쏘아올리는 방식입니다. 포수 최상병은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공유된 적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사격 통제 컴퓨터에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주포는 하늘을 향해 높은 각도로 들렸고, 곧이어 대기를 찢는 굉음과 함께 5발의 지능형 탄약이 일제히 발사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구친 탄약들은 정점에 도달한 후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전차들이 숨어있던 능선 뒤편 상공 150m 지점에 도달하자 탄체의 외피가 분리되며 내부의 탐색 장치와 타격용 자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각의 자탄에는 작은 낙하산이 펼쳐져 하강 속도를 조절했고, 동시에 탑재된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가 지상을 샅샅이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나 모래 언덕과 같은 자연물과 전차의 금속성 차체, 그리고 뜨거운 엔진 배기열을 실시간으로 구별해내는 고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작동했습니다. 레이더와 센서가 목표를 확정하는 순간 자탄 하부의 소형 로켓 모터가 점화되며 목표 전차의 상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능선 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중국제 전차 승무원들은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폭발음에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전차의 장갑 중 가장 취약한 부위인 포탑 상부를 향해 자기 단조 파편이 초고속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공격은 두꺼운 전면 장갑을 무색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구리라이너가 고압에 의해 액체처럼 변하며 형성된 금속 제트는 수백 밀리미터의 장갑을 단숨에 관통하여 전차 내부의 승무원들과 탄약고를 유린했습니다. 능선 너머 곳곳에서 거대한 불꽃과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직접 조준되지 않았음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신에 의해 6대의 적 전차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적 지휘관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정밀한 공격에 자신의 부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광경은 기갑전의 상식을 파괴하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이리저리 위치를 옮기며 회피하려 했으나 K2의 지능형 탄약은 연막조차 뚫고 표적의 열기를 추적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일제 사격에서 도망치던 적 전차들이 하나둘씩 뒤집히거나 폭발하며 멈춰섰습니다. 와디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전차도, 바위 그늘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던 전차도, 흑표의 하늘 아래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전장은 이제 일방적인 소탕 작전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때 한 대의 적 전차가 필사적으로 반격하기 위해 능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포수 최상병은 이미 헌터킬러 기능을 통해 그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능형 탄약 사격 후 즉시 다시 철갑탄으로 탄종을 변경하여 대기 중이었습니다. 적이 포신을 채 고정하기도 전에 흑표의 120mm 포가 다시 한번 불을 뿜었습니다. 근거리에서 발사된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은 적전차의 포탑을 그대로 관통하여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차는 굉음과 함께 멈춰섰고, 곧이어 내부 유폭으로 인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남은 적 전차는 10대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들은 더 이상 전투 의지를 상실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소령 박도환은 이 광경을 냉철하게 지켜보며 승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정밀함이 전설을 만들고 있다며 이제 적의 주력은 붕괴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 섬멸하는 대신 원래의 주 목표인 지하 벙커 시설로 눈을 돌렸습니다. 적 전차 부대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걷어냈으니 이제는 이 작전의 최종 목적인 테러의 근거지를 뿌리 뽑을 차례였습니다. 흑표 전차들은 다시 대열을 정비하며 파괴된 적 전차들의 잔해 사이를 당당하게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화양 연기와 뒤섞여 기묘한 풍경을 자아냈고, 그 중심에서 5대의 K2 흑표는 대한민국 기갑의 압도적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이 서서히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지평선 위를 밝히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불타는 적 전차들이 내뿜는 불길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지친 기색 없이 다음 임무를 향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기술의 정점인 K-STARM-2 탄약이 만들어낸 이믿기 힘든 전과는 현대 전차전에서 기술적 우위가 얼마나 절대적인 승리를 보장하는지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소령은 전술 지도상의 벙커 입구를 가리키며 조종수에게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번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적의 전차 부대를 괴멸시킨 5마리의 검은 표범은 이제 이번 작전의 최종 목적지인 이슬람 국가 잔당들의 비밀 지하 벙커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의 흔적이 역력한 전차의 장갑 위로는 사막의 먼지와 그을음이 뒤섞여 있었지만 K2 흑표의 엔진 소리는 여전히 강력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변 지형은 평탄한 모래사막에서 바위산이 솟아오르는 험준한 지형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 전 나바테아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대 유적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에는 복잡한 동굴과 수로 시스템이 얽혀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바로 이 천연의 요새를 개조하여 공중 폭격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지하 벙커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벙커로 접근할수록 적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열상 조준경에는 바위 틈에 숨어 대전차 미사일과 박격포로 무장한 보병들의 여론이 포착되었습니다. 전차장 박도환 소령은 주포 사격을 아끼는 대신 포탑 상부에 장착된 원격 조종 무장 시스템인 K6 중기관총을 활성화했습니다. 차내에서 모니터를 보며 조이스틱으로 조작하는 이 시스템은 노출 없이도 적 보병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위 뒤에서 RPG 로켓을 발사하려던 적 보병들이 중기관총의 화망에 걸려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전차들은 서로의 측면을 엄호하며 지그재그로 기동했고 마침내 무너진 석조 건물 사이로 위장망이 쳐진 거대한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 요새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박도환 소령은 지하 시설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K2176 고폭 다목적탄 장전을 명령했습니다. 이 탄약은 이중 탄두 구조로 되어 있어 먼저 선도 탄두가 장갑이나 철문을 뚫고 들어간 뒤 주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하여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폭약입니다. 최상병이 철문의 중앙을 조준하고 발사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폭음과 함께 철문이 경첩제 날아가며 안쪽으로 꺾여 들어갔습니다. 연이어 5대의 전차가 벙커 입구를 향해 고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발생한 충격파는 터널 안쪽의 구조물을 연쇄적으로 붕괴시켰고 입구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거대한 먼지 구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은 전차의 차체에까지 전해졌으며 이로써 테러의 근거지는 완벽하게 매몰되었습니다. 임무 완수를 확인한 박도환 소령은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적의 공중 지원이나 대규모 증원군이 도착할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5대의 흑표는 국경을 향해 시속 70km의 최고 속도로 사막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차 내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비명을 지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공중 표적 감지, 방위 300도, 고도 1000m, 거리 15km, 접근 중이라는 긴박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적의 정체는 시리아 공군 소속의 수호이 24 전투기였습니다. 전차에게 공중 공격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었고 사막의 탁 트인 지형은 숨을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전투기가 급강하며 로켓탄을 발사하자 박도환 소령은 즉시 연막 전개를 명령했습니다. 포탑 후미의 연막 발사기에서 수십 발의 인광 연막탄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전차들의 모습을 하얀 장막 뒤로 감추었습니다. 전투기의 로켓이 흑표가 있던 자리를 타격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지만 전차들은 이미 연막 속에서 위치를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 저편에서 음속을 돌파하는 굉음과 함께 2대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요르단 알마프라크 기지에서 긴급 발진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었습니다. F-16은 수호이 24를 로크온하고 암람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졌고 적 전투기는 날개가 찢긴 채 사막 한가운데로 추락했습니다. 공중의 위협이 사라지자 미군 조종사들은 흑표 부대 상공을 선회하며 날개를 흔들어 경의를 표했습니다. 박도환 소령과 승무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국경선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멀리 요르단 국경 초소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고 국경을 표시하는 철조망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9시 45분 5대의 K2 흑표는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시리아 국경을 넘어 안전지대로 진입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승무원들은 해치를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뜨겁지만 달콤한 사막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확인이자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는 평화의 숨결이었습니다. 알마프라크 공군 기지로 돌아온 5대의 K2 흑표 전차를 맞이한 것은 기지에 대기하고 있던 미군과 요르단군 관계자들의 뜨거운 환호와 경탄이었습니다. 수송기에서 내릴 때의 매끄러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전차의 차체 곳곳에는 격렬했던 전투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면 장갑에는 적의 철갑탄이 충돌하며 남긴 깊은 홈과 검은 그을음이 가득했고
측면의 반응 장갑 블록들은 폭발하며 소모된 채 빈자리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상처들은 K2 흑표가 왜 세계 최강의 전차로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훈장이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급파된 정비 기술진과 미군 기갑 전문가들은 전차의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5대의 전차는 전투 중 총 47발의 125mm 철갑탄 직격을 받았으나 단 한 발도 주 장갑을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면 장갑에 집중된 32발의 포탄은 복합 장갑의 견고함과 반응 장갑의 효율적인 에너지 상쇄 덕분에 차체 내부로 침투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또한 능동 방어 시스템은 적이 발사한 12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100%의 확률로 요격해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능동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여 아군 전력의 손실을 제로로 만든 세계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주포의 명중률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총 115발의 포탄을 발사하여 106발을 명중시킨 92%의 명중률은 기동간 사격이 빈번했던 난전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대 전차전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전과는 곧바로 펜타곤을 거쳐 전 세계 우방국 정부와 군사 관계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비밀작전이었기에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보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K2 흑표가 이룬 압도적인 승리는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30대의 중국제 VT4 전차 중 20세대가 완파되고 나머지는 도주했다는 사실은 중국 방위산업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은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으며 능동 방어 시스템의 부재와 열악한 사격 통제 시스템이 기술적 격차를 만들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방산 기술에 대한 세계적 신뢰도는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는 그 어떤 마케팅 홍보물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작전 종료 몇 주 만에 폴란드는 K2 전차의 추가 도입을 공식화했으며 루마니아와 노르웨이 역시 도입 검토를 앞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K2 흑표를 지목하고 수십조 원 규모의 도입 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 4번째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불모지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기갑 전력을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집념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결실을 본 것입니다. 임무를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소령 박도환과 승무원들에게는 화랑무공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영웅으로서 조용히 부대로 복귀했지만 그들이 사막에 남긴 궤적은 대한민국 기갑교범의 새로운 장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박도환 소령이 탑승했던 지휘전차는 정비 후 박물관에 보존되어 후배 기갑장교들에게 숫자가 아닌 기술과 훈련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실전의 교훈을 전하는 교육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소령 박도환은 훗날 기갑학교 강연에서 전차는 단순한 쇠덩어리가 아니라 승무원의 의지와 기술이 결합된 살아있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이긴 이유는 더 나은 장비와 더 나은 훈련 그리고 서로를 믿는 완벽한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사막의 태양 아래 6대1의 절망적인 전투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 사건은 전 세계 군사사의 길이 남을 전설이 되었습니다. K2 흑표는 이제 단순한 무기의 이름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기술적 자존심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숫자의 우위를 기술의 우위로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들의 용맹함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전역의 훈련장에서는 수많은 검은 표범들이 엔진을 시동하며 언제든 국가의 부름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기갑부대의 자부심은 앞으로도 영원히 전장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